내 이름은 한미영입니다. 오늘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준호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악을 응징하기 위해 내가 걸어온 47일간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만약 어머니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지옥에서 스스로를 구해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구해낸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2024년 11월 17일 월요일. 벌써 1년하고도 2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사고를 당한 지 병실 창문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죠. 작년 이맘때도 눈이 왔었습니다. 준호가 쓰러지기 딱 사흘 전이었어요. 그날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내게 첫눈을 함께 보자고 했었죠. 35의 CEO가 된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내 아들, 그 소년 같았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 준호는 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식불명,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 의사들은 깨어날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강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해내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아들의 손을.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왔다고. 오늘도 첫눈이 내렸다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하고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방 안을 채울 뿐이었죠. 삐, 삐, 삐. 그 소리가 내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간호사 김지은이 들어와 식사는 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요즘은 먹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간호사는 준호가 깨어났을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몸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나는 다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 깨어나지 않는 걸까?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이제는 익숙해진 눈물이었어요.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은채. 내 며느리. 준호의 아내.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샤넬 코트, 에르메스 백, 그리고 차가운 미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짜증과 피곤함만이 묻어났죠. 병원비 고지서가 와서 잠깐 들렀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그녀가 내게 말을 거는 이유는 언제나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번 달 것은 내가 내겠다고 하려는데 은채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1년이 넘었고 의사들도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면서. 회사도 어려워지고 병원비도 매달 1,000만 원씩 나간다며 이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채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할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그것은 곧 준호를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깨어날 거라고. 은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준호는 이미. 나는 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당장 나가라고.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를 줄은 몰랐어요. 서은채도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이렇게 버티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준호는 지금 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 없이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이게 무슨 장난인가? 아니면 해킹? 나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있었죠. 병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용이라고 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누군가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건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절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진짜 준호인가? 아니야, 말이 안 돼. 준호는 의식이 없잖아. 손가락이 떨렸지만 나는 답장을 쳤습니다. 누구냐고.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증명해주겠다고. 엄마가 6살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냐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이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뭉치. 강아지 이름은 뭉치였습니다. 준호에게만 얘기했던 어린 시절의 비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뭉치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맞다고. 자기가 준호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 아들이 나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어달라고. 나는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내 아들. 하지만 핸드폰 속에서는 그가 나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말하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채라고. 은채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은채, 내 며느리가.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라고. 은채는 다른 남자가 있고 그들은 준호를 제거하고 회사와 재산을 가지려고 한다고. 준호는 깨어날 수 있지만 지금 깨어나면 그들이 자신을 다시 죽일 거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야 한다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들을 멈춰야 한다고. 엄마만이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집 서재에 대해 말했습니다.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은채가 눈치채면 안 된다고. 언제 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했습니다. 은채는 10시에 외출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하겠지만 거짓말이라고,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증거를 찾으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알았다고, 꼭 지켜주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싸워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악을 응징하기 위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10시까지 4시간. 4시간 후 나는 그 집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준호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꽉 잡았습니다. 기다리라고. 엄마가 반드시 널 구해낼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밤 9시 50분. 나는 준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 30평 남짓한 이 집은 준호가 결혼하고 나서 산 곳이었어요. 은채가 고른 집이었죠. 현대적이고 차갑고 그녀답게 완벽한 집. 손에 든 열쇠가 덜덜 떨렸습니다. 예비 열쇠였어요. 준호가 예전에 준 것.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그 열쇠.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은채의 차가 없었어요. 방금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준호 말대로 10시에 외출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한미영. 너는 할 수 있어. 아들을 위해서.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불을 켜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이웃이 볼 수도 있으니까. 대신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들렸죠. 서재는 안쪽 방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준호와 은채의 결혼식 사진. 둘이 웃고 있는 여행 사진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미소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준호는 책을 좋아했어요. 경영서적, 소설, 역사책. 온갖 책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책장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왼쪽 책장. 아니에요. 가운데 책장. 역시 아니에요. 오른쪽 책장.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책장들은 벽에 딱 붙어 있는데 이 책장만 살짝 틈이 있었어요. 2cm 정도. 나는 책장을 잡고 당겨봤습니다. 끽. 책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거기에는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식 금고. 번호를 입력해야 여는 타입.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금고를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찾았다고, 하지만 번호가 뭐냐고 답했습니다. 엄마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생일. 준호는 가장 중요한 금고의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해뒀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0, 9, 2, 4. 삑삑삑삑.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USB 3개. 서류 뭉치. 노트 한 권. 그리고 사진들.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첫 번째 사진. 서은채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호텔 로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죠.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 이번엔 차 안에서 은채와 키스하는 모습. 세 번째 사진. 그 남자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건물 간판이 보였어요. 대진테크 마이너스 CEO 강태준. 강태준. 경쟁사 사장이었습니다. 준호가 예전에 말했던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은채 명의의 계좌. 그리고 이상한 금액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추정. 은채가 강태준에게 회사 기밀 유출. 2024년 8월부터 시작.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일기였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 은채가 서류 가방을 뒤지는 걸 봤다고. 핸드폰 찾는다고 했지만 거짓말 같았다고. 9월 3일. 회사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은채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 중이라고. 9월 20일. 확실하다는 내용. 은채는 강태준과 바람을 피우고 있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사고 나기 이틀 전. 9월 13일. 내일 강태준을 만난다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혹시 모르니 모든 증거를 금고에 숨겨뒀다고. 번호는 엄마 생일.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USB를 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쿵. 현관문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꺼져 있다며 이상하다고 중얼거리는 소리.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서은채가 돌아왔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빨리? 은채의 목소리가 복도로 들려왔습니다. 뭐 놓고 간 것 같다고 중얼거리는 소리. 발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나는 황급히 USB와 서류, 노트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책장을 원위치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딸각.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서은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3초간의 침묵. 길고 긴 3초.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 열쇠는 어디서 났냐고. 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어떤 변명을 해야 할까? 더듬거리며 대답하려는데 은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내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류 끝이 보였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가방에 뭐가 들었냐고. 나는 가방을 몸 뒤로 숨기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준호 물건 좀 찾으러 왔다고. 은채가 한 걸음 다가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고를 열었냐고. 뭘 가져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차갑고 잔인하고 무서운 얼굴.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준호가 깨어났다는 거 알고 있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은채가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식물인간이 깨어난다고? 말이 되냐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깨어났다는 것을. 그저 추측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라고. 은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 안다고. 내가 강태준과 바람 피운 것,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그리고 준호를 죽이려 한 것.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나는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전부 여기 있다고. 사진도, 거래 내역도, 준호의 일기도. 모든 증거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채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무섭게.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그래, 맞다고. 자기가 다 했다고. 준호를 죽이려 했다고. 그리고 다시 죽일 거라고. 어차피 식물인간인데 죽으나 사나 똑같지 않냐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아. 은채가 비웃었습니다. 악마. 어머님이야말로 현실을 모른다고. 준호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숨만 쉬는 식물일 뿐이라고. 그걸 왜 살려두냐고. 병원비만 축내면서. 나는 입을 다물라고 소리쳤습니다. 은채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가방을 달라고. 안 그러면. 나는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 뭐냐고. 나도 죽이겠냐고. 은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 순간 나는 달렸습니다. 서재를 빠져나가 현관으로. 은채가 뒤쫓아왔어요. 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복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은채가 나왔습니다.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채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은채의 얼굴. 분노로 일그러진 무서운 얼굴.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담긴 가방. 준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1층.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 경찰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은채한테 들켰다고 어떡하냐고 답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지금 경찰서 가지 말라고.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대신 김 부장한테 가라고. 김 부장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정훈 부장이라고. 회사 전무라고. 자기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USB를 확인해 달라고 하라고. 거기에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준호가 주소를 보냈습니다. 나는 기사님한테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은채가 건물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진실을 향해. 밤 11시 30분. 강남 반포의 한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김정훈 부장의 집. 준호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준호의 오른팔. 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미영이라고, 준호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1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1503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김정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 회사 창립 기념일 때 뵀다고. 그가 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집이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밤에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달라고. 준호가 숨겨둔 거라고. 서은채와 강태준의 범죄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이걸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증거를 모았던 거라고. 김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기도 의심하고 있었다고. 사장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영상 파일 3개, 문서 파일 20여 개, 사진 파일 50여 개. 김정훈이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서은채와 강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준호를 어떻게 할 거냐는 강태준의 목소리. 고지라는 은채의 대답. 사고로 꾸미겠다고. 완벽하게. 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이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들키면 둘 다 끝이라고. 은채가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브레이크를 조작할 거라고. 정비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준호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혼자 드라이브하러 간다고. 그때를 노리겠다고.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완벽하다고. 사고로 보이겠다고. 은채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준호가 죽으면 회사는 자기 거라고. 아니, 우리 거라고. 그들이 웃었습니다. 끔찍하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김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악마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정비소였습니다. 은채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죠. 은채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 번호 12가 3456.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놓으면 된다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남자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영상. 준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은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증거를 모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신이 미끼가 되기로 했다고.
김정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할 거라고. 하지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대로라면 식물인간 상태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은채와 강태준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볼 거라고. 부장님한테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증거를 찾으면 함께 그들을 법정에 세워달라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김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몸을 미끼로 쓴 거였다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그들을 잡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라고. 김정훈이 문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회사 계좌 거래 내역. 은채와 강태준의 메시지 내역. 횡령 증거 자료들. 회사 기밀 유출 증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김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는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아는 형사가 있다고. 경제범죄 전담반이라고. 지금 바로 연락하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한다고. 준호를, 우리 아들을 지켜달라고. 김정훈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사장님은 자기에게도 형 같은 분이었다고. 반드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겠다고.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형사님이냐고. 자기 김정훈이라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해냈어. 증거를 찾았어. 이제 내 복수가 시작될 거야. 새벽 2시. 강남경찰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전화벨 소리. 경찰서는 밤에도 바빴어요. 나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훈 부장이 옆에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민수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강 형사가 노트를 펼치며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이준호 씨는 2024년 9월 15일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식물인간 상태라고. 그리고 부인 서은채 씨와 강태준 씨가 공모하여 이준호 씨를 살해하려 했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맞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끄덕였습니다. 네, 맞다고.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네, 영상, 사진, 문서, 모든 것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형사가 USB를 꽂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재생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 정비소에서의 거래,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그리고 횡령, 배임, 증거인멸.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들을 잡을 수 있냐고. 지금 당장 체포할 수 있냐고. 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고. 증거는 충분하지만 그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그리고 영장을 신청하고 동시에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겠다고. 김정훈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훈이 또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눈치채면 강 형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아무 일 없는 척 하셔야 한다고. 서은채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병원도 가시고 며느리와도 연락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채를 마주해야 한다니. 저 악마 같은 여자를.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걱정 말라고. 반드시 그들을 잡겠다고. 약속한다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새벽 4시. 김정훈이 나를 차로 데려다 줬어요. 집까지 모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텅 빈 도로가 스쳐 지나갔어요. 김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증거를 모으다니. 그리고 어머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기다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강한 아이였다고. 무엇이든 해내고야마는.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고. 어머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훈이 들어가시라고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준호 사고 이후로 큰 집을 정리하고 여기로 이사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척. 준호의 병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의료기기의 신호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엄마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울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CCTV가 나를 보고 있었으니까.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 창밖에 눈이 녹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채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면과 가면이. 은채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나도 연기해야 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은채가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어머님도 힘드시니까. 그녀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오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게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은채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연명치료권은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아, 알았어요. 어제 일 때문이에요. 내가 증거를 가져간 것. 은채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채가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 제 집에서 뭘 가져가신 건 없냐고. 왔습니다. 본론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그냥 준호 물건 좀 보려고 서재에 갔었다고. 그런데 내가 와서 놀라서 그냥 나왔다고. 은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지. 잠시 후 은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오해했나 보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회사에 가보겠다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조심해서 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채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강 형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영장 신청 완료. 48시간 내 발부 예정. 조금만 더 버티라고. 48시간. 이틀. 이틀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틀만 더 가면을 쓰면 됩니다. 나는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40대 초반. 정장 차림. 날카로운 인상. 그가 물었습니다. 한미영 씨 맞냐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이라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태준. 은채의 내연남. 준호를 죽이려 한 그 남자. 그는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절하시면 곤란하다고. 그의 뒤에 또 다른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 경호원인 것 같았어요. 협박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자는 거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얘기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차로 가자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고. 검은색 제네시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탔어요. 강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강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한강공원. 밤에. 사람 없는 곳. 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혹시 모르니 녹음을 켜놨어요. 15분 후. 차가 멈췄습니다. 한강변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강태준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미영 씨는 똑똑한 분 같은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알잖냐고. 어제 은채 집에서 가져간 것들 말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USB, 서류, 노트. 전부 가져갔다고.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채가 확인했다고. 금고가 열린 흔적. 사라진 증거들. 그리고 김정훈한테 갔다고. 어젯밤. 미행했다고. 당연히.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망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강남경찰서에 갔다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당신들이 준호를 죽이려 했잖아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USB에 전부 있다고.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그 USB 말이냐고.
음성 파일, 영상 파일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범죄의 악용. 영상 조작 사건 급증.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영상이고 음성이고 다 조작할 수 있다고. 딥페이크라고 들어봤냐고. 법정에서 그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자기 측 변호사가 말할 거라고. 이건 조작된 영상이라고. 딥페이크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영상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게다가 준호 씨는 지금 의식도 없다고. 증언도 못한다고. 횡령 증거라고 하신 서류들도 마찬가지라고. 회사 회계는 복잡해서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강태준이 담배를 버렸습니다. 발로 밟아 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준호 씨는 이미 끝났다고. 식물인간이라고. 깨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불편한가 보다고. 그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만두라고. 쓸데없는 짓. 나는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준호는 내 아들이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다고. 그가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그냥 경고만 하려고. 경호원 하나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놓으라고. 다른 경호원이 내 가방을 빼앗았어요. 뒤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녹음하고 있었다고. 정말 똑똑하긴 한데 소용없다고. 그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발로 밟았어요. 박살났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그만두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 취하하라고. 안 그러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준호 씨의 연명장치를 끄겠다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은채라고. 법적으로. 아내니까. 은채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면 병원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막을 거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미영 씨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라고. 48시간 드리겠다고. 48시간 후 답을 듣겠다고.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하시면 준호 씨를 살려두겠다고. 거부하시면 아시겠냐고. 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잠깐만요. 하고 소리쳤지만 차는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는 한강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멍하니 창밖을 보며 왔어요. 핸드폰은 박살났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한 얼굴, 눈가에 주름, 백발이 섞인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48시간. 이틀 후면 결정해야 합니다. 고발을 취하할 것인가?
아니면 준호를 잃을 것인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정훈이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김정훈 부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강 형사님이 연락해보라고 하셨는데 핸드폰이 박살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강태준을 만난 것, 협박당한 것, 48시간의 최후 통첩. 김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인간들이 감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떡하냐고? 고발을 취하해야 하냐고? 김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끝이라고. 하지만 준호가 하고 말했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안전하다고. 자기가 병원 측에 연락했다고. 사장님의 연명치료 중단은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과정은 최소 2주 이상 걸린다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겐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강 형사님이 연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장이 내일 아침 발부된다고. 내일 오전 10시에 서은채와 강태준을 동시 체포할 예정이라고.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잡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검사님도 증거를 검토하고 놀라셨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럼 우리가 이긴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정훈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문제는 그들이 눈치챌 수도 있다는 거라고. 어머님한테 최후 통첩을 한 것 자체가 그들도 불안하다는 뜻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도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에. 그걸 막아야 한다고. 김정훈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끼가 필요하다고. 그들을 안심시킬 미끼. 어머님이 굴복한 척 해주셔야 한다고. 내가 고발을 취해야 한다고. 네, 연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은채한테 연락하라고. 생각해봤는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준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럼 그들이 안심하고 내일 아침까지 서울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 경찰이 체포하는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김정훈이 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기 예비폰이라고. 이거 쓰라고. 연락처는 자기가 옮겨드리겠다고. 30분 후. 핸드폰 세팅이 끝났습니다. 은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2번, 3번.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은채야, 나 엄마야. 이 번호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바꿨다고.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기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나 생각해봤다고. 강태준 씨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고발 취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진심이냐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더 중요하다고. 연명치료 끊기는 싫다고. 제발 그것만은.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울먹이는 척 했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준호 오빠 지키겠다고.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은채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다고. 서류 처리해야 하니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보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다고. 그들은 안심할 거라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 10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복수의 아침이. 정의의 아침이.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나는 은채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은채의 빌라가 보이는 곳. 김정훈 부장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형사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훈이 물었습니다. 긴장되시냐고. 네,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곧 끝난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5분. 강 형사가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습니다. 이 팀 강태준 위치 확인됐냐고. 회사 주차장이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차에 타려는 중이라고. 좋다고. 10시 정각에 동시 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9시 58분. 은채가 빌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샤넬 코트를 입고 에르메스 백을 들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여자. 끝까지 당당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곧 표정이 바뀔 거라고. 9시 59분. 은채가 차에 타려는 순간. 10시. 강 형사가 외쳤습니다. 출동. 형사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서은채 씨. 하고 소리쳤습니다. 은채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형사라고. 살인 미수,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한다고.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오해라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모든 증거가 있다고.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주변을 훑었어요. 그리고 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나를.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당신이.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사이렌 소리.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무전이 들려왔어요. 1팀 강태준 체포 완료. 저항하다가 제압했다고. 강 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다고. 어머님.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끝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정훈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준호 씨가 이겼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 위로.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때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나는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준호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동공반사, 뇌파.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놀랍다고.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정말이냐고. 정말 깨어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나는 준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준호야, 들리냐? 엄마야. 돌아와, 제발.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1년하고 3개월. 427일.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호야. 준호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 해냈냐고 물었습니다. 응, 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냈어. 은채도 강태준도 모두 잡혔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맙긴. 넌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힘겹게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말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를 검사했습니다. 손가락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3개라고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오늘이 며칠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면 된다고. 검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뇌 손상이 컸던 환자가 이렇게 깨어나는 건 거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의사가 나를 불러 복도로 나갔어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회복이라고. 그럼 완전히 괜찮아지냐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기억도 천천히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나를 보며 또 미소 지었어요.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아들아 대답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서은채와 강태준. 죄수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내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아직 병원에서 재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서은채, 강태준은 2024년 9월 15일 피해자 이준호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하여 교통사고를 유도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또한 피고인 서은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 7억 원을 횡령했으며 회사 기밀을 피고인 강태준에게 유출하여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USB 속 영상들, 카페에서의 대화, 정비소에서의 거래, 준호의 증언 영상. 은채의 변호사도 강태준의 변호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냐고. 서은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준호 씨한테, 어머님한테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그 눈물도 연기일 수 있으니까.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전문가 증언, 변론. 6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판사가 망치를 들며 말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피고인 서은채, 살인 미수,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쿵. 피고인 강태준, 살인 미수 공모, 배임 방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쿵. 이상으로 선고를 마친다고 말했습니다. 은채가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싫다고. 15년이나.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강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고제시도 웅계속맙다고 정말로 대답했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 말씀 부탁한다고,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어머니. 하지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 우리는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호에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끝까지 싸워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아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에게 가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재활치료실. 준호가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 불안정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걷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좋아요, 준호 씨. 아주 좋아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5걸음. 10걸음. 그리고 마침내 벽에 닿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쳤습니다. 해냈어요. 준호가 돌아봤어요.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봤어요? 걸었어요. 그래, 봤어. 잘했어, 아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준호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집에서 관리해도 된다고. 잘 됐다고, 정말 잘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자기가 식물인간일 때 기억난다고. 엄마 목소리가. 매일 오셔서 손 잡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던 거. 다 들렸다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깨어날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고. 엄마가 거기 계시다는 거.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게 자기를 살렸다고. 엄마의 사랑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1년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어요. CEO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기억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강했으니까요. 오늘은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김정훈 부장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전무로 승진해 있었어요. 축하한다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 위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가 창립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3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1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준호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 한미영.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CEO는 한미영입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준호야, 뭐 하는 거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올라오세요. 아니야, 나는.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어쩔 수 없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날 낳아주셔서. 날 키워주셔서. 그리고 날 구해주셔서. 우리는 끌어안았습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모든 고통이, 모든 눈물이, 모든 싸움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년 후. 교도소. 나는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채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단발로 짧게 잘렸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왜 오셨냐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 은채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다니요? 절 이렇게 만든 사람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은채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후회한다고. 모든 것을. 준호 오빠를 죽이려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정말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오빠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시겠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어.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내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산다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늘한테서.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은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안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교도소 밖. 준호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엄마. 그래, 집에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어요.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을.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저도요, 엄마.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꿈이. 이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던,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워야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